최근 1분기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40%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5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TSMC가 58%인데 삼성전자도 50%대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애초에 고부가 메모리 비중이 높습니다. 매출 비중이 높아서 70%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 70%대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냐, 이 여부가 매우 중요한데,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데일리경제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재 차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좋은 인사이트 같이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월 8일 오늘 시장이 급격하게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 미국의 고용 서프라이즈가 하락을 부추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나왔었던 미국의 고용 동향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비농업 일자리 수 증가 추이가 시장 예상치가 8만 5천 명이었는데요. 실제로 나온 그 결과치를 보게 되면은 17만 2천 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용이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2배 이상 강했다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부추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선 기본적으로 연준에서는요, 이게 두 가지의 이중 책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간에 물가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용의 안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 사이드를 딱 놓고 봤을 때는 전쟁 때문에 유가가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포함한 이 헤드라인 CPI를 봤을 때 미국에서 3.8%가 나왔잖아요, 지난달에. 자, 근데 연준에서 목표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2%입니다. 2%보다 점점 더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요인이 우선 한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용이 심하게 좀 꺾여지게 되면은 그래도 뭐 보수적인 인하를 하든지 아니면 금리 동결로 갈 수가 있을 텐데 고용마저 되게 좋게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실업률도 4.3%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로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 요인이 한 가지 더 추가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란과 최종 합의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8일에서 10일 정도면 실제로 최종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습을 했어요. 공격했다라는 뉴스 보도가 나왔고, 이란도 미사일 발사를 함으로써 지금 맞보복을 낳았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면서 이런 지정학적 우려가 커지는 부분들도 시장에 조금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왜? 유가가 다시 올랐으니까. 유가가 오르게 되면 또 인플레이셔너리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금리 정책 방향성이 좋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지수들이 특히나 많이 밀렸거든요. 반도체 기업들이 유독 많이 밀렸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루머가 하나 돌았어요. 그러니까 독립 리서치에서 나온 내용인데, 이 베라루빈에다가 들어가는 이 메모리를 50%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거는 어쨌든 해명이 다 돼가지고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반도체 주식들의 투심을 더 좋지 않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마지막 요인이 수급적인 요인입니다. 뭐냐면 올해 IPO 대어들이 많습니다. 뭐 엔트로픽, 그리고 오픈 AI도 상장을 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곧 있으면 상장을 할 스페이스X. 그러니까 스페이스X에 대한 이 비중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결국에 투자자들이 기존에 들고 있었던 포지션들을 일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도 개인 투자자들도 가장 많이 들고 있었던 쪽이 어디냐면 AI랑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유독 더 많은 하락폭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게 되면 지난주에만 10% 넘게 빠졌습니다. 그렇죠. 지난주 주말 시장만. 그래서 한국 증시로 넘어오니까 삼전하이닉스라고 별 수가 있나요? 삼전하이닉스도 당연히 빠지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한국 증시가 유독 더 많이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 코스피 지수의 상승 견인율이 70%입니다. 기여도가. 그러다 보니까 삼전하이닉스만 빠져도 시장 지수가 빠지는 어떤 흐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지수가 빠지면 투심이 악화가 되고, 투심이 악화가 되면은 어때요? 투매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 투매가 전방위적인 모든 종목들로 다 번지면서 오늘 전체적인 하락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코스닥도 오늘 다 양시장 모두 사이드카를 넘어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된 모습이라고
상황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하락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뭐 유동성 긴축 위기라든지 지정학 위기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은 맞아요. 이런 것들도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도 메모리 가격이 상승 사이클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가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정황으로 봤을 때, 이런 이제 차원에서 봤었을 때 메모리 가격이 당장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정황들이 보이느냐? 그러한 정황 증거가 당장에는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물론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될 게 고객사들의 비용 구조에 대한 이 한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도 메모리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만 갈 거야라는 이런 낙관론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가파르게 올라가던 이 메모리 가격이 완만하게 다소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완만하게 바뀌었다라고 해서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꺾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요가 꺾인 것도 아니고 가격 상승 사이클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를 딱 놓고 봤을 때는 적어도 메모리 가격 상승 사이클이 끝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삼성전자를 들어봤다 보게 되면은 이 범용 D램에 대한 이 수요도 계속해서 크게 증가를 하고 있지만 고부가 메모리에 대한 매출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기존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업부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뭐 가전 사업부도 있고 휴대폰 사업부도 있고 이제 반도체도 파운드리도 있고 여러 이제 사업부들이 있다 보니까 영업이익률 자체가 크게 늘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고부가 메모리에 대한 비중이 올라가면서 최근 1분기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40%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5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TSMC가 58%인데 삼성전자도 50%대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애초에 고부가 메모리 비중이 높습니다. 매출 비중이 높아서 70%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 70%대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냐 이 여부가 매우 중요한데 지금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있죠. 얘네들이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이 프리미엄 공급망 쪽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세대 HBM 쪽에서도 하이닉스가 높은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은 AI 서버에 대한 이 투자,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온디바이스 AI 시장도 같이 개화가 되는 시점이 맞물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존의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시클리컬 사이클, 그러니까 이 경기 순환주로 해석을 해가지고 높은 밸류에이션을 쳐주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 구조적인 수요, 구조적인 성장 구간에 돌입했다라는 시장의 논리가 점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전과 하이닉스의 주가를 보게 되면은 숫자가 잘 나오는 것에 따라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 컨센서스를 반영하면서 주가도 잘 올라가고 있는데 중요한 게 기업의 받고 있는 이 밸류도 더 업사이드를 해야 된다. 리레이팅이 돼야 된다라는 논리까지 여기에서 더해지게 되면은 오히려 주가가 숫자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다라는 해석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삼전과 하이닉스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참 많이 권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드려도 결국에 올해는 하반기까지도 삼전과 하이닉스는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즉 상승의 이 각도가 조금 완만하게 바뀔지언정 상승하는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좋은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 지난 1년 동안에 보여왔었던 이 패턴 흐름들을 보면은 작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가격대에 접근을 하면 좋은 가격에 진입을 할 수 있었냐면 21선 근처에 오거나 21선을 깨고 내려갔을 때 매수를 하면은 항상 좋은 가격대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최근에 많이 빠져가지고 21선까지 내려왔어요. 하이닉스는 21선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가격 부담 때문에 접근을 못했었던 신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이 접근하기 좋은 구간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젠슨왕 씨 이 5회 방한 일정 소화 중에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우선 SK텔레콤의 AI 인프라 사업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엔비디아의 클라우드 파트너 프로그램에 전격적으로 합류를 하면서 27년까지 한국에 기가와트급 AI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을 해가지고 첫 가동을 하겠다라는 데 합의를 했어요. 여기에 지금 이제 두산 쪽에 대한 재료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플랫폼을 가지고 지금 두산이 갖고 있는, 두산그룹주가 갖고 있는 에너지, 뭐 인프라,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 이런 지능형 장비에 이식을 하는 이런 데다가 합의를 했다라고 하고요. LG그룹 쪽으로 넘어와서 지금 LG가 데이터 축적량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엔비디아의 연산력을 딱 꽂아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이 표준을 만들어 갈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LG전자가 갖고 있는 이 액체 냉각, 그리고 냉난방 공조 시스템에 대한 이 공급 논의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지금 블랙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전력을 많이 소모합니다. 전력을 많이 소모하다 보면 뭐가 많이 발생을 하겠어요? 열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공조 시스템이 되게 잘 갖춰져 있는 이 LG그룹 같은 경우가 이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의 이 핵심 파트너 중에 하나로 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네이버도 초대형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을 위해서 전격적인 어떤 공동 사업에 합류를 하겠다. 이런 이제 합의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뭐 LG그룹, 두산, SK, 네이버까지 지금 좋은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나올 내용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리고 합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어쨌든 간에 지금 기대했었던 재료들이 속속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재료 소멸로 시장에서 인식을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이 빠지는 경향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체크를 하되 그리고 너무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따라가지고 계속해서 추격 매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젠슨항 회동 기업 중 유독 네이버가 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앞으로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우선 네이버가 유독 더 강한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엔비디아와 기가와트급 글로벌 AI 팩토리를 공동으로 구축하는데 전격으로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공동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 제휴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인력 충원, 인프라 구축, 운영, 전반적으로 이 AI 밸류체인의 전반을 함께 구축해서 만들어가는 파트너십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등한 입장에서 이 관련된 비즈니스로 수익이 발생했을 때 동등하게 나눠 갖는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살펴봤었던 LG그룹주들이라든지 두산그룹주들의 내용을 보면은 결국에 엔비디아가 자기네들 생태계에 필요한 이 부품을 공급을 받는다라든지 혹은 발열을 잡는 인프라를 제공을 한다라든지 혹은 오히려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이 피지컬 AI 플랫폼을 가지고 자기네들 각자 회사에 탑재를 하는 이런 가불관계가 분명한 부분들에 비해서 네이버가 맺은 이 합의는 조금 결이 다르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부분적인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젠슨항 CEO가요, 지금 AI에 대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독점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되게 이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각 국가가 자기네들의 자체 문화와 데이터를 지키면서 AI를 구축할 수 있는 이 소버린 AI 쪽의 전략을 지금 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이 소버린 AI를 아시아라든지 중동 지역에서 실제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 칩을 잘 생산을 해내는 것, 칩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대형 LLM, 언어 인공지능 모델이죠. 이 대형 LLM을 실제로 개발하고 구축하고 운영을 해본 이런 네트워크, 이 소프트웨어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대규모 GPU 클러스터를 실제로 제어해본 경험, 그리고 운영을 해봤었던 이런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부합하는 한국 기업이 네이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네이버가 실제로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가 이 국무총리의 후보자 중 한 명으로 지명이 됐다라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네이버의 주가 탄력도가 더 강하게 붙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네이버는 최근 4년 동안에 20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크게 벗어나서 아웃퍼폼 한 적이 없어요. 물론 단기간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야 있겠죠. 근데
지금 안 그래도 고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밸류에이션을 더 추가적으로 업사이드를 받을 수 있으려면 적어도 지금 시장에서 더 확인돼야 될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올라갈 수 있겠지만 당장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가 최근 약세인데 모멘텀은 끝이 났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두 종목 중 어떤 종목이 더 좋다고 보시나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주가 흐름이 약합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들이 지금 좀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뭐 다른 LG 그룹주들이라든지 이런 거랑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많이 못 오른 것 같은데 오히려 현대차 그룹주들이 조정의 폭이 지금 제법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업의 체질이 전환된다. 이 리레이팅 측면에서 본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신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접근 매력도가 올라간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본업이 굉장히 잘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환율이라든지 또 이제 하이브리드의 프리미엄 그리고 원가 구조까지 지금 어쨌든 최적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마진이 상당히 많이 남는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판매 비중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미국 시장에 대한 점유율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본업이 잘 돼요. 기초 체력이 튼튼하고 돈을 많이 버니까 이 돈을 어디다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쪽에다가 계속해서 기술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가면 갈수록 이 기존의 완성차 제조업체에서 피지컬 AI 기업으로 전환이 되어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리레이팅이 되어간다는 것이고요. 현대모비스도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현대차가 피지컬 AI 기업으로 기업이 체질이 전환이 되고 있으니까 현대모비스도 자동차 부품 기업이 아니라 피지컬 AI 밸류 체인의 중심축에 있는 기업으로 재평가를 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일정을 보게 되면 스케줄을 보면 6월이 되면은 이 소프트뱅크의 풋옵션 행사일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7월이 되면은 그룹사들의 콜옵션 행사 기간도 도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 지분 구조 변동 과정에서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전력적으로 지분을 확보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현대모비스가 가지고 있는 로봇 관련 자산 가치를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현재 추진 중인 게 2028년 미국의 액추에이터 공장의 이 생산 캐파 능력이 연간 35만 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저는 특히나 조금 집중해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처럼 구조적인 어떤 이 메모리 수요 증가로 인해서 실적이 올라가고 주가가 그만큼 올라가는 이런 그림을 현대차 그룹주들이 단기간 만들기에는 조금 제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기업의 체질이 리레이팅 되는 과정이라는 상황을 봤을 때 현재의 밸류에이션보다는 적어도 더 높은 밸류에이션은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주셨던 게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중에 뭐가 더 좋은 것 같나요? 저는 현대모비스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로봇을 하나 만들잖아요. 그 원가 구조를 보게 되면 40% 이상이 어디서 나오냐면 액추에이터에서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 아틀라스가 한 대 생산이 돼요. 그러면은 액추에이터를 누가 공급하냐고요? 현대모비스가 공급을 하죠. 높은 마진율과 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현대모비스에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